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뉴클레이트 보일링, 풀 보일링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간 복습을 한번 해보면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 어디까지 왔었냐면, 자, 이게 풀 보일링에 대한 전체적인 보일링 선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로축은 월스퍼이시고요. 표면의 벽면의 온도하고 그다음에 포 온도의 차이, 그리고 그때 이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제거하는 양, 그게 이제 힙플럭스였었죠. 우리가 지금 주로 관심 분야는 D에서 F 영역이에요. 원활하게 잘 상변화가 발생하면서 기포가 생기고, 그리고 표면으로부터 열을 잘 뺏어가는 이런 영역이 우리의 관심 영역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수학적인 모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트 버블리즘, 거기에 있어서는 그 로즈노우라는 분이 이 보통 열 전달에서 사용하는 그 너센 넘버의, 그렇죠? 너센 넘버에서 보통 레이놀스수하고 프렌트스로 이 대열 전달 계수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그 레이놀스수하고 프렌트스를 어떻게 이와 같은 그 버블이 생기는 상황에서 특성 길이라든가 어떤 그 특징적인 속도를 잘 찾아내 가지고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솔레이티드 버블리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음, 이 regions of slug and column, 이 영역이 이제 E에서 이제 F 영역이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그 보일링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요한 게 이제 그 헬머holtz instability라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헬머holtz instability가 더 생김으로써, 왜 생긴다고 그랬죠? 이 베이퍼가 이 점차적으로 서로 합쳐지고, 그리고 속도가 점점 프리퀀시가 빨라지면서 이 리키 이 속도가 이제 베이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할로머지 인스타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베이퍼의 속도하고 리퀴드의 속도가 어느 일정 값 이상이 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불안정성들이 계속 더 진행이 되면 맥시멈 힙플럭스, 크리티컬 힙플럭스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버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크리티컬 히플럭스 영역에 대해 가지고 맥시멈 히플럭스 컨디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 슬라이드와 같이 임계 속도, 그러니까 할모지 인스타빌리티가 굉장히 이 커져가지고 이 웨이브가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이제 커지는 그런 임계 속도가 이제 그 UC 값이었고요. 그리고 이 특정한 파장 람다 값이 주어지면, 이 람다 여기 알파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람다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이 파장이 주어지면 이 파장에서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언스테이블해지는 그런 경향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most dangerous wavelength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주버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 맥시멈 힙플럭스를 예측을 했고요. 우리가 예제도 풀어보는 그런 상황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또 미니멈 힙플럭스 컨디션, 여기서 보면 이제 필름 보일링이 생기는 필름 보일링, 이와 같이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가 중요성을 갖게 되는 그 밀도가 낮은 게 아래에 있고 밀도가 큰 게 위에 존재하는 그런 필름 보일링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힙플럭스, 우리가 미니멈 힙플럭스 조건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미니멈 힙플럭스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미니멈 힙플럭스, 미니멈 힙플럭스 조건이라고 하는 거 좀 써보면, 그렇죠? 미니멈 힙플럭스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B는 뭐라고 그랬죠? 보면 에너지 퍼 버블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버블을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가 되겠죠. 버블을 생성하기 위한 에너지 되고요. 그리고 NB는 버블의 그 사이트죠. 그 number of bubbles 단위 면적당 몇 개의 버블이 되냐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F 미니멈 이건 frequency 버블이 1초에 몇 개 정도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런 거죠. number of minimum number of cycle per second 그렇죠. 횟수에 자, 결국에는 버블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이 버블의 개수, 그 다음에 버블이 얼마나 생성되느냐, 뭐 1초에 뭐 100개가 생성되는지 200개가 생성되는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한 만큼 열을 제거하는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델이 또 사람들이 세웠냐면 LV 수식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Q 미니멈 플럭스 우리가 보일링 커브 그러면 그 이쪽이 힛 플럭스였고요. 이쪽이 월 스포이시라면 이따가 급격히 올라갔다가요. 근데 이 점에서 맥시멈 힛 플럭스가 됐다가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필름 보일링 얘가 이제 필름 보일링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얘가 이제 Q 미니멈이라고 그랬죠. Q 미니멈 여기는 Q 맥스. 그래서 Q 미니멈을 예측하는 다양한 시동에서 어렵진 않죠. 우리가 포화온도 조건을 아니까 포화온도에서의 베이퍼의 밀도, 그 다음에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엔탈피 차, 그렇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표면 장력, 밀도 차 이렇게 해서 모델을 세워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좀 더 우리 필름 보일링을 살펴보면 예제 7.5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R113에 대해 가지고 물론 숙제도 냈죠. R113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아까 방금 전에 쓴 그 식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봐서 Q 미니멈을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필름 보일링의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리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지금 보고 있죠. 슬라이드에서 보면 드디어 영역이 방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솔레이티드 어블리전, 슬러그 앤 컬럼 리전, CHF.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해볼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인 거예요. 여기 필름 보일링 영역이죠. 필름 보일링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영역, 여기는 트랜지션 보일링이라고 해요. 트랜지션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정상적인 뉴클레이트 풀 보일링과 여기 있는 필름 보일링. 필름 보일링의 특징, 필름 보일링과 그 경과되는 트랜지션 보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리퀴드가 표면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은 또 이 베이퍼가 접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영역이 트랜지션 보일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전공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수준을 맞추기 굉장히 힘든데요. 또 유튜브로 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약간은 좀 개념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름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특징이 월 슈퍼잇이 굉장히 커요. 이 보일링 곡선에서
또 보다시피 이 보일링 센스도 보다시피 굉장히 이 월스포잇이 굉장히 큰 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LNG가 이제 리퀴파이드 돼가지고 이제 뭐 인천항 이런 데 들어오죠. 그러면은 리퀴파이드 된 LNG 같은 경우를 폐수, 바닷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가스 상태로 만들어요. 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정에 보급을 하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리퀴드 상태의 내추럴 가스를 가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내추럴 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이죠. 그 메탄은 마이너스 한 뭐 200도? 뭐 정확하게 마이너스 190도 이제 그 정도로 액화가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액화가 돼 있는데 그거를 바닷물 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내 모습이 조금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베이퍼라이저를 시키는데 이 해수의 온도는 한 뭐 20도, 뭐 바다 온도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상변화가 일어나는 LNG 온도는 마이너스 190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스포잇이 굉장히 크겠죠. 월스포잇. 그 표면 온도는 아무래도 바닷물과 접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세츄레이션 온도는 지금 뭐 극저온 유체이긴 했는데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튜브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티타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열 촉진관을 만들어 볼까 그런 연구를 해서 다양한 전열 촉진관을 가지고 안쪽에는 나이트로젠을 흘리고 바깥쪽에는 일부러 조금 힛을 좀 줬어요. 직접 뭐 바닷물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힛을 줬을 때 월스포잇이 워낙 크다 보니까 타 영역이 필름 보일링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월스포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런 필름 보일링. 또 우리가 필름 보일링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퀸칭 작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퀸칭 작업, 뭐 나중에 뭐 라이덴 프로스트라든가 아니면 필름 보일링,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굉장히 뜨거운 표면을 식혀줄 때 이제 차가운 물을 붓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철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온도가 높죠. 뭐 1000도 이상 되는 그런 철판에다가 물을 부어서 퀸칭을 시켜주는데 그러면은 월의 온도는 뭐 1000도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물이 세츄레이션 온도는 뭐 기껏해 뭐 100도 그 정도 되는 거죠. 대기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크죠. 월스포잇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필름 보일링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름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많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통상적인 노멀한 보일링은 아닌 거죠. 통상적으로 노멀한 보일링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 통상적인 노멀한 보일링이라면 여기가 월이 있으면 월이죠. 월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리퀴드가 이렇게 있고요. 뭐 사실 또 기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기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다 리퀴드로 차 있는 거죠. 리퀴드로 차 있고 이제 베이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아이솔레이티드 버블리즘이고요. 또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와 같은 슬러그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보통적인 보일링인데 이 필름 보일링은 말 그대로 이만큼 얘가 월이면 이만큼이 이제 베이퍼 필름이에요. 베이퍼 필름이 벽 근처에 있는 거죠. 벽 근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기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이 버블이 여기에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벌지가 생겨서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벌지라는 거 알죠? 이렇게 폴록 나온 걸 벌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포들이 이렇게 벌지 형태를 가지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상변화가 발생하는 이런 게 이제 필름 보일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필름 보일링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래서 필름 보일링을 상당히 잘 다루고 있어요. 교재라기보다도 뭐 어쨌든 이 반캐리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필름 보일링을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영역을 조금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버티컬 플레이트에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306페이지와 같이
혹은 방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준 슬라이드와 같이 라미나 플로이 때 모델링을 좀 세웠어요. 뭐 버티컬 플레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뭐 많이 있죠. 그냥 단상 같은 경우에서도 이 단상 유동인 경우에도 우리가 버티컬 플레이드에서 많은 모델을 세우기 많은 모델을 세우죠. 또 응축이 발생할 때도 그 너셋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응축수가 표면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것도 버티컬 플레이트 많이 하고요. 또 여러분들 뭐 내추럴 컨벡션 우리 전공자 아닌 학생들은 또 자연 대류 그러면 또 익숙하지 않으시는데요. 강제적으로 팬이나 송풍기로 바람을 불지 않고 온도 차에 의한 밀도차, 밀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가지고 유동이 생기고 그 유동에 의해 가지고 표면으로부터 열을 제거하거나 열을 뺏어가는 어떤 그러한 대류가 자연 대류인데요. 자연 대류에서도 대부분 버티컬 플레이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모델을 세워요. 근데 이거 똑같은 그 모델을 세워가지고 우리 책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으로 풀었어요. 손으로 풀었다는 건 뭐예요? 라미나 플로우.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에 해당해서 풀었다는 얘기죠. 근데 버티컬 플로우시 꼭 라미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필름 보일링이 필름이 이렇게 베이퍼 필름이 생겼는데요. 네, 베이퍼 필름이 생겨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필름이 생겨서 여기 리퀴드고요. 얘가 이제 베이퍼, 그렇죠? 여기가 히티드 월이죠. 히티드 월이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그 모델을 세웠죠. 모델을 세워서 풀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 굉장히 깔끔하진 않죠. 이게 웨이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3차원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벌지가 생기고 베이퍼 플로우도 터블런스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경계. 그래서 경계가 순탄하지만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부드럽게 생기자.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웨이비한 인터페이스하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동이 이제 그 필름 레이놀스 넘버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가 필름의 두께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놀스 수를 만들겠는데요. 이 값이 100인가요? 얼마 이상이 되면 이제 터블런스 플로우가 돼요. 이러한 것들은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이비 인터페이스라든가 터블런스 플로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또 고려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랬죠? 그 어떤 설계하는 데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수식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식화를 해 가지고 또 결론은 h 값을 구하는 거죠. 노셋 넘버로 묻혀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꼭 이렇게 버티컬만 있는 건 아니죠. 버티컬 그 플레이드에서 이 필름 보일링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호리젠탈 플레이트 수평으로 놓여 있는 플레이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단순한 모델 이것도 이제 라미나 플로우라기보다도 이제 그렇죠? 이거는 흐름은 크게 있진 않아요.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유동이 아니라 이 호리젠탈 플레이트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한번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교재를 예를 든 거예요. 또 이제 이 호리젠탈 플레이도 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은 이제 인피니트 플레이트예요. 좌우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러한 플레이트에 대해 가지고 이 호리젠탈 플레이트에 대해 가지고 모델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겠고요. 그다음에 파이나이트한 게 있죠. 실제적으로는 파이나이트한 플레이트 사이즈에 대해 가지고 그 호리젠탈 플레이트에 대해 가지고 필름 보일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그 실린더 형태에서 이런 필름 보일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horizontal이 수평으로 놓인 horizontally rotated 한 그 실린더에 대해 가지고 라미나 플로일 때 모델링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이와 같은 네 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요약하자면 이 필름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그 월스포잇이 굉장히 일단 큰 상태에서 이 뭐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표면이 하르모니즈 인스타빌리티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르모니즈 인스타빌리티에서 굉장히 그 유동이 복잡해지는데 더 이상은 이제 표면에 리퀴드가 자꾸 닿아야 되죠. 리퀴드가 표면에 닿아가지고 닿은 리퀴드가 보일링이 상변화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기포들이 너무 활발하게 잘 생기다 보고 베이퍼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 리퀴드가 이제 접할 그 여유가 없는 거죠. 베이퍼가 더 빨리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필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열전달이 리퀴드가 표면을 접하지 못해. 그럼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어? 자꾸 꼬리가 꼬리를 보이긴 하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열전달이 굉장히 안 되겠죠. 열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리퀴드가 접해가지고 베이퍼가 빨리 만들어져야지 표면으로부터 잘 열을 가져갈 텐데 일단은 리퀴드 사이에 베이퍼 필름이 생겼으니까 베이퍼 필름이 열을 차단을 해요. 그 리퀴드가 들어오는 거를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한처럼 멀지가 생겨가지고 상변화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전달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보일링 커브에서도 기울기도 굉장히 작아요. 기울기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보일링 커브에서 기울기가 그렇게 낮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H 값이죠. 왜냐하면 H는 H 곱하기 슈퍼8 이게 바로 Q니까 세로 분의 가로 이게 기울기인데요. H인데요. H 값이 기울기가 굉장히 낮게 필름 보일링 상태는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월 스포이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레이디에이션 효과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상당히 높지 않다면 우리가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를 굳이 이제 상변화해서 고려하지 않는데 이 월 스포이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월의 온도가 굉장히 크다. 월의 온도가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가 그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모델링 이제 이런 모델링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를 고려를 해가지고 열전달 개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 이제 개략적인 풀보일링에 관한 필름 보일링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조금 한번 공유를 해서 슬라이드를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버티컬 필름 보일링에서는 이와 같이 버티컬 플레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디에이션 이펙트, 그러니까 복사열 전달을 고려를 한 그런 모델도 있고, 물론 이제 수직 평판인 경우에요. 그리고 인터페이셜 웨이브하고 터블런스 필름 보일링을 당연히 고려를 해주는 그러한 모델이 이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호리젠탈리 실린더에 대한 그러한 밑에 보이는 너세스과 같은 그러한 그 H값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large horizontal surface, 그러니까 수직으로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large horizontal한 surface에서 유동이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을 또 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finite horizontal surface에서도 보일링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을 모델링을 했어요. 뭐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특히 이제 필름 보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모델링 부분만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면 이 베이퍼가 여기 있고요. 베이퍼가 있고 리퀴드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가열되는 표면이고요. 그래서 베이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유동이 올라가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리퀴드가 있는 거고요. 이 대표적인 필름 보일링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베이퍼의 속도하고 리퀴드의 속도, 그 다음에 온도 장고, 필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전달 개수를 구할 때
공부를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면 내가 H값을 구할 수 있는 H값 혹은 너센 넘버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템퍼러처 필드를 알아야 돼요. 그 유동의 템퍼러처 필드. 템퍼러처 필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X, Y 3차원이라면 시간까지 있다면 어떤 공간과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내가 온도를 알아야 돼요. 온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 H의 요 값하고 K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at 월 이거 0일 때 물론 이제 베이퍼 F 느낌 어떻겠죠? 이런 필름 보일링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온도장을 안다면 온도 분포를 내가 안다면 H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버티컬 플로어에 대해서 베이퍼 영역에 대해서 질량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왜냐하면 온도장을 알으려면 온도장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센 넘버를 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열잔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과 같이 30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질량 보존 법칙, 모멘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을 하고요. 또 리퀴드 영역에 있어서 지금 영역에 베이퍼 영역도 있고 리퀴드 영역도 있죠. 그래서 리퀴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과 모멘텀 보존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층의 경계 조건, 이 인터페이스에서의 경계 조건과 입출구에서의 경계 조건을 도입을 하고 또 이거를 손으로 풀려다 보니까 이거 CFD로 좀 풀어도 되긴 할 텐데요. 근데 손으로 이제 풀려다 보니까 similarity solution 여러분들 similarity solution이라고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면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유체 유동을 품에 있어서 특히 이제 평판 유동을 품에 있어 가지고 이 경계층이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경계층 내의 속도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구할 때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각 위치별로 그 사이즈만 커졌지 그 형태는 계속 보존되는 그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쨌든 속도는 x하고 y에 따라 바꿔지는 하는데요. x하고 y를 하나의 변수로 취급을 해가지고 뭐 에타라든가 이제 하나의 변수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 속도를 편미분 방정식이 아닌 상미분 방정식으로 편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두 개인데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수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게 이제 시뮬러리티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러리티 솔루션의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서도 보듯이 베이퍼의 속도의 이 형태, 그 다음에 리퀴드의 속도나 온도의 그 형태가 사이즈는 커졌지만 어떤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변할 거다. 그러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변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보면 X축과 Y축에 따라서 바뀌지만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서 이 상미분방 형식을 푸는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는 지금 에타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크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베이퍼에 있어서는 에타라고 하는 무차원 변수를 도입을 했고요. 아니 시밀러리티 변수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속도로 지금 무차원화되어 돼 있죠. 이 속도 분포예요. 그러니까 에타에 따라 가지고 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만큼 나타내고 여기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크사이는 이제 다시 리퀴드 영역에 있어서 크사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시밀러리티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나타낸 값인데 그것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U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바와 같이 가운데가 제일 빠르겠죠. 속도 그 밑에 거는 온도에 관한 항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속도가 제일 빠르게 여기는 인터페이스는 리퀴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형태들이 비슷하게 이와 같은 형태들이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시뮬러리티 솔루션을 쓴 거고요. 있는 그림은 속도 분포, 밑에 아래는 온도 분포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온도 필드를 구했으니까 그를 이용해서 대류열 전달계수까지 도출해내는 그러한 이 값을 지금 나타내봤어요. 잠깐 우리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